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의자 윤석열 조사를 위한 수사기관들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 역시 출석 요구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오늘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직무정지된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고 무응답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 수사팀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지금 어떤 걸 조사하시려고 오신 건가요?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18일 모레 오전 10시까지 과천 정부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조수사본부 수사팀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관저에서도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번 모두 거절당했지만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령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2차 출석 요구서를 윤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15일 어제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과정이 사실상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출석 요구서를 한 번 더 보낼지 아니면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잇따라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자, 그럼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이 집거 중인 한남동 관저로 가보겠습니다. 강현섭 기자, 윤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간 배경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관저를 찾아 전달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잇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요구에 왜 응하지 않고 있는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변호인단이 대처하리라며 말을 아꼈는데요. 앞서 검찰의 1차 출석 요구 때는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일과 14일 두 번의 담화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이 수석을 1차 통보한 게 지난 11일이니까 자신을 내란 우두머리로 정조준한 수사가 급무사를 타자 급히 태세를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한 통칭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통칭이고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조사를 받느냐 이런 논리를 내세울 걸로 보이는데요. 한동안 수사기관에 잇따른 소환 통보를 놓고 변호인단과 수사기관의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게 들어가는 건 무엇보다 자칫 소환조사에 응했다가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발부 등으로 인신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특히 각 수사기관이 동시에 출석을 통보하면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곳을 골라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현재로선 긴급체포 가능성이 가장 낮은 친정 검찰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하는 대로 향후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 요구서까지 보냈다는 사실을 연이어 공개했습니다. 통상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 강제로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만큼 이번에도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건 지난 11일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곧장 윤 대통령을 겨눈 겁니다. 이후 계엄군 지휘부 수사는 속전속결입니다. 13일 방첩사령관, 15일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남은 건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뿐입니다. 윤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TV에 직접 나와 선포한 만큼 무장군인을 동원한 헌법기관 장악 시도가 윤 대통령 지시라는 것만 밝히니 내란죄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순순히 조사에 응할지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석 요구서가 도착한 바로 다음 날 TV에 나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검찰은 통상 2-3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합니다. 이번 2차 출석 요구에도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 시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과 같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 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그날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튿날 구속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체포영장은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경호원들이 방해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소환 통보 공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명분을 쌓고 경찰과 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과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자신을 조여오자 겉으로는 태연하게 버티기에 들어간 것처럼 무대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실제로는 급하게 법적 대응 태세를 서두르는 모양새입니다. 소환 임박이란 관측이 나오는데도 대형 로펌들이 변호를 꺼리자 결국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로 방어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과거 선배 검사였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으로 변호인단이 꾸려질 전망입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1차 소환 통보에 대해 변호인 선임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특수통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내란죄 수사와 재판, 탄핵 심판을 맡을 변호인단을 꾸리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가칭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김홍일 전 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라면서 내부 입장을 정리해 가급적 빨리 밝히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대검 중수부장 당시 윤 대통령의 직속 상사였던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평소 가장 신뢰하는 검사 선배로 꼽을 만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땐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이동관 전 위원장 후임으로 방통위원장에 올랐지만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변호인단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민주평통 사무처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는 당장 합류하진 않고 법률 자문을 도울 예정입니다. 석 변호사는 SNS에 국가 비상사태의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형법상 내란죄가 될 수 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헌 문란의 실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 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대형 로펌들이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수임을 꺼리자 윤 대통령이 자신과 근무연이 있는 검찰 출신 또는 측근들을 중심으로 대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단은 서울 모처에서 회동하며 검찰 소환 조사와 헌법재판소 1차 변론기일 준비 등에 대해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그런데 내란 사건 수사 국면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경찰 공수처 공조수사본부를 상대로 한 검찰의 신경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심 피의자인 정보사령관을 경찰이 체포했는데 검찰이 체포를 승인해주지 않는가 하면 공수처가 수방사령관 조사 일정을 잡았더니 이번엔 검찰이 조사가 이뤄지기 전 체포해서 구속하는 식인데요. 이런 수사 혼선이 지속될 경우 적법한 수사였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면서 결국에는 내란죄 피의자들에게만 좋은 꼴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3 내란 당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선관위 침탈에 군을 투입했고
북파 공작원 부대까지 동원했습니다. HID 한 30여 명 판교에 있는 부대에서 대기했다 그랬죠. 특수인원은 5명이 포함되어 있고 대기하고 있는 규모가 30여 명이었습니다. 문 사령관을 소환 조사하던 경찰 특수단은 어제 저녁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는 사후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오늘 문 사령관 체포를 불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군인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 법원에 있는 만큼 긴급 체포도 군 경찰만 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또 군인에 대해선 경찰에 사망이나 성범죄, 입대 전 저지른 사건 외에는 수사권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사령관은 바로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반발했습니다. 긴급한 필요가 있어 긴급 체포한 것이고 재판 관할과 상관없이 수사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강도 저지른 군인이 휴가 나와 도망을 갔는데 경찰은 긴급 체포하지 말라는 거냐며 형식 논리로 수사의 우위를 점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놓고선 검찰과 공수처가 충돌했습니다. 공수처가 소환하기로 정한 하루 전에 검찰이 이진우 전 사령관을 체포한 뒤 구속해버린 겁니다.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공수처, 경찰과 검찰 사이 갈등이 첨예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위법 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김용현 전 장관 측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관할권이 없는 주체가 수집한 증거들은 원칙적으로 위법 수집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증거와 수사 내용이 모두 효력을 잃어서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중복 수사 문제 해소를 위해 경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선 오늘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에도 이첩하라고 이미 2차례 통보했는데 검찰은 거부 중입니다. 검찰은 자신들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만큼 내란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그것도 취재에 응하는 형태로 밝혔을 뿐 공개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은 국회 법사위 출석도 거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가 편의대로 수사받을 곳을 고를 수 있을 거란 비판 속에 특검 출범 전이라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인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사전에 동조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결합니다. 이승지 기자, 자, 이상민 전 장관 조사 현재 진행 중입니까? 네,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늘 오후 2시쯤부터 경찰 특수단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5시간 넘게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경찰은 이 전 장관을 지난 8일 출국 금지시킨 데 이어 오늘 본격적으로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윤 정부 내내 최측근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도 자리를 지켰고 내란 이후 탄핵 위기에 몰리자 그제서야 물러났는데 모든 순간 행복했다는 소회를 남겨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이상민 전 장관이 12.3 내란 사태에 동조,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지역 행사를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본인이 계엄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않았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놓고 윤 대통령의 계엄 결정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후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경력 배치를 의논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이 국회를 전면 통제하기 전인 지난 3일 밤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전화가 왔을 때 다른 지시 때문에 바빠서 통화를 거의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까지 12.3 내란과 관련해 조사받은 국무위원은 8명입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조사를 받았고 최상목 부총리도 이번 주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12.3 내란 관련 국무위원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 피의자 입건된 상태라 곧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네, 법조팀 구민지 기자와 12.3 내란 사태 수사 상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잖아요. 이번 주 안에 대통령 조사가 가능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사 이후에 사실상 중요 진술은 다 나온 상태라 남은 게 윤 대통령뿐이라고 했습니다. 검찰로서는 출석 요구서 통보 사실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검찰 요구에 따르는 경우죠. 자신이 근무했던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할 수 있고요. 아니면 방문 조사나 출장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했다가 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한 검찰로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체포영장인데요. 검찰은 1차와 2차 출석 요구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통상 두세 차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왔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서를 몇 차례 더 보낼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절차를 하나씩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면 이번에 불응하면 바로 체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내란 혐의 특검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만약에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든 공조수사본부든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버리면 특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특검 출범 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게 되면 이제 특검으로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수사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서 같은 혐의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특검이 할 수 있는 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논란도 말끔히 정리가 안 된 점, 그리고 수사기관들 간 수사 주도권 싸움을 정리할 주체가 특검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검찰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검찰이 아닌 특검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 등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이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연루된 게 이 12.3 내란 사태 말고도 그 이전에 이미 제기됐던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공천거래 의혹 등 여럿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수사가 그동안 대통령실 앞에서 멈췄죠. 하지만 이번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휴대폰이나 관련 자료들이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다른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조팀 구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의 특별검사 추진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가 출범하면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대신 특검 임명 등의 과정을 진행해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이 얼마나 협조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내란죄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공식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를 찾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이나 가족을 겨냥한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은 배제하도록 최근 개정된 규칙에 따라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은 배제됐습니다. 대통령이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행께서 그 일을 지체 없이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 권한이 정지되면서 상설특검 임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넘겨졌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추천인은 닷새 안에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한 권한대행이 사흘 내 이 중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야권은 상설특검과 동시에 내란죄 일반특검을 함께 추진해왔는데 본회의를 통과한 일반특검법은 내일 정부로 넘겨집니다. 일반특검 처리 역시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 손에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은 15일 안에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를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경우 어느 때보다 높은 특검 여론 속에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며 가장 질서 있고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야당은 기소를 검찰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1차로 상설특검이 최종적으로 일반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턱밑을 겨눈 상황에서 실질적인 특검 수사가 가능할지 여부는 앞으로 특검 임명 등 절차가 얼마나 순조로울지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시민들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건데요. 집회 취재 현장 연결합니다. 송사영 기자, 오늘은 헌법재판소 쪽으로 행진하나요? 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국회 앞을 가득 채웠던 시민들의 관심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오늘 저녁 6시 광화문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뒤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헌법재판소 근처로 행진하고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시민들은 광화문 앞에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 경복궁 앞으로 집회 장소가 옮겨왔지만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는 한결같습니다. 탄핵안 심리가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는 만큼 탄핵안이 인용될 때까지 관심을 이어가자면서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시민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탄핵이 가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제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해주셔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해주셔야지 완벽한 끝입니다. 이게 짧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모든 변화는 길게 간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좀 앞서 오늘 낮에는 종교단체들도 모여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신속히 인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중한 결정, 운운하며 판결을 늦출 때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인용만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탄핵 반대 집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은 매일 오후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탄핵 관련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근처 도로를 상황에 따라 통제할 예정입니다. 집회 주최 측은 이번 주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일 대통령 탄핵안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국역 인근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재판 계획을 정하는 첫 번째 재판관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신속한 재판을 다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첫 출근한 헌법재판관들은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인데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다른 재판관들도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영두 재판관만 유일하게 각오를 밝혔습니다. 임하시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열린 첫 재판관 전체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우선 신속한 재판 진행에 뜻을 모았습니다. 탄핵 심판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탄핵 사건들은 올해까지는 예정대로 하되 내년부터는 윤 대통령 사건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는 겁니다. 첫 변론 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공개 변론에 앞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도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지금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입니다. 재판관들은 현 구성만으로도 탄핵 심판 사건의 심리와 결론이 모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9인 체제의 안정보다 신속한 출발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는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는 10여 명 규모의 법리검토 TF도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안도 강화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만일의 불상사를 대비해 경찰 측에 개별 경호를 요청하며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탄핵 심판 주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이 계엄 사태 직후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주심 재판관으로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뺀 5명을 컴퓨터로 무작위 배당한 결과 정 재판관이 뽑혔습니다. 주심은 전체 재판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평의에서 사회자 역할을 합니다. 탄핵 결정문 초안 작성도 주심 재판관의 몫입니다. 헌재는 주심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비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언론 취재로 정 재판관의 주심 배당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심을 공개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씩 지명하는데 대통령목 3명 중 문형배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또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정 재판관 성향은 보수로 분류됩니다. 보복 기소 논란에 안동환 검사 탄핵에 반대했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소원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 8월 기후소송에서는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위헌 확인을 하자고 주장해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계엄 사태 직후에는 윤 대통령이 정 재판관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장관급인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뇌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거는 탄핵을 한편으로 대비하고 탄핵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그럼 탄핵 심판의 결론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탄핵 소추 사유가 명확해 더 일찍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김현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14일 2024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 시한이 내년 6월 11일입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접수 당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걸렸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입해보면 내년 3월 15일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는 더 빨라 63일이 걸렸습니다. 역시 대입해보면 내년 2월 15일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더 일찍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탄핵 심판 사유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죄로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증언도 쏟아졌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거기 상황이 어떠냐.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 국회 증언은 모두 공문서라 탄핵 심판에서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윤 대통령이 증인 여러 명을 신청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세 자리는 여전히 큰 변수입니다. 여야는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오는 24일까지 마친 뒤 올해 안에 구인 체제를 복원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청문회 과정에서 큰 의혹들이 불거지지 않는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미룰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헌재가 재판에 서두를 이유는 또 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 18일까지라는 건데요.
후임자 인선 작업도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공석인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퇴임 날짜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시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조속한 탄핵 심판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들을 경청한다면 늦어도 내년 2월이나 3월쯤에는 결론을 낼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취임 5달 만에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당내 윤 대통령 옹호파 중심으로 배신자라며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한 지 이틀 만입니다. 한 대표는 국민과 지지자들께 죄송하다면서도 부정선거 음모론 등에 잠식당하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며 탄핵에 찬성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뒤에도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지만 거센 책임론 공세에 이틀 만에 물러난 겁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되어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국민께 또 지지자들께 죄송하다며 2차례 허리를 굽혀 사과했지만 탄핵 찬성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불법 계엄을 막아낸 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 생각한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극단적인 유튜브에 잠식당하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며 끝까지 윤 대통령과 친윤계도 겨냥했습니다. 5분가량 발표문을 읽은 한 전 대표는 질문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나갔고 권한을 대행할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배웅을 받으며 국회를 떠났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63%의 높은 지지 속에 취임했던 한 전 대표는 146일 만에 다시 당을 떠나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친한계 핵심 인사는 한 전 대표가 일단은 좀 휴식을 취한 뒤 곧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한 전 대표가 등판할 수 있다. 또는 원외 신분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 만큼 재보궐 선거 등에 나설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했을 때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한동훈 전 대표는 누구에게 맹종하지 않겠다고 했죠. 하지만 막상 정치 무대에 발을 딛자 비대위원장으로서도 당대표로서도 자신을 발탁한 윤심과 자신을 지켜보는 민심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엔 질서 있는 퇴진과 탄핵 사이를 오가다 결국 자신을 발탁한 윤 대통령의 옹호 세력을 이겨내지 못한 채 당대표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법무장관으로 깜짝 발탁된 한동훈 검사. 그의 첫 일성은 윤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겠다였습니다.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그리고 맹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야당을 향한 도발적 화법은 늘 화제였습니다.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한동훈 전 장관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출국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혹독한 민심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했던 장면은 정치인 한동훈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192대 108.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73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김 여사 문제를 두고도
그는 항상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폭로가 터지는데도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즉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법 위헌적이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탄핵은 막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체포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당의 국정을 일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한마디에 질서 있는 퇴진으로 또다시 돌아섰습니다. 뒤늦게 탄핵 찬성을 호소했지만 이미 당내 기반은 무너진 뒤였습니다.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배신자, 이기주의자라는 오명을 쓴 채 내몰리듯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갈등했던 지난 1년은 그가 다시 정치인으로 돌아왔을 때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또다시 찾아온 당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쪽에선 탄핵 반대한 의원끼리 뭉치자, 찬성을 한 의원들을 색출하자는 과격한 목소리까지 전해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선 내란 옹호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면서 수습 과정엔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30분 만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단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비대위원장은 당내 중진에게 맡기자는 데까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의 안정과 화합 그리고 쇄신을 위해서 그 세 가지를 잘 이끌 수 있는 경험 많은 당내 인사가 적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전 대표의 사퇴로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은 핵심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가 갖게 됐습니다. 분열적인 의견보다 이제 수습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결과 화합이 필요할 때입니다. 현재로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85명이 당내 주류가 된 상황입니다. 특히 탄핵안 표결 직전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얻은 72표보다 탄핵 반대가 13표 많았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이 막판에 친윤계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뒤 의원총회에서는 찬성표를 색출하자는 과격한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까지 당이 친윤계 중심으로 재편된 상황. 비대위원장 자리에도 친윤계 또는 탄핵에 찬성했던 중진들이 거론되자 사실상 중심에서 밀려난 친한계에선 축출과 제명의 파티를 즐기는 친윤 여당의 다음 정부 집권 가능성은 영에 수렴한다며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계엄 내란 동조하는 인물로 비춰지는 인물은 저는 비대위원장이 맞지 않다. 지금 분열하면 우리 당은 끝장. 이대로 가다가는 탄핵의 늪에 빠진다며 경험에서 나온 당내 우려도 있습니다. 8년 만에 맞은 대통령 탄핵 사태는 여당을 다시 8년 전과 비슷한 갈등 국면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국민의힘 내부가 이렇게 혼잡한 가운데 잠시 잊혀졌던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관련 음성 녹취가 더 있다는 내용을 명 씨의 변호인이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재확인하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라는데 지시를 받은 걸로 지목된 인물은 바로 탄핵을 강하게 반대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입니다. 이 내용은 이번 주면 공개될 거라는데요.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음.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의견 많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명태균 씨의 변호인은 이 녹음에 윤 대통령 음성 부분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녹음 내용은 총 2분 정도 되는데요. 네네네.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은 거기에 한 20% 정도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
누군가에게 다시 확인하고 지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건데 그 대상이 당시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다, 지시를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상현입니다. 공천주라고 내가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연락할게라는 혹시 구체적인 언급을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해서 윤핵관 등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도 언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만간 이제 나오겠네 뭐. 내일 모레 나오겠네. 아마 이번 주 안 나오겠네 싶어요. 검찰이 명 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마치면 돌려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은 명 씨가 자신의 휴대폰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역과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러 개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자료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해명했습니다. 지시받은 적 없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 공관위에서 서류를 가져갔다고 했잖아. 공관위 서류 가져갔다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바로 알고 하시라고.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인 명 씨는 건강 상태가 악화돼 오는 23일 보석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국정안정협의체를 두고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가도 좋으니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데 아무리 다수당이어도 민주당이 왜 그런 요구를 하냐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요. 동시에 국무위원들을 만나 국민의힘의 국정주도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의 형식과 내용, 모든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까 협의체에 참여해달란 겁니다. 민생 회복엔 내 편, 네 편이 따로 없다면서 여당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개혁신당은 조국 혁신당을 포함한 원내 4당이 협의체를 꾸려 이 탄핵의 소용돌이를 지나가자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기류가 뚜렷합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는 벌써부터 대통령 된 듯한 노름에 빠지지 말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듯한 대통령 노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민주당의 당리당락에 따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약하겠다는 이재명 대표가 추경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 맘대로 날치기 감행 예산을 통과시킨 지 이제 고작 5일 지났다면서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잇따라 만나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원내 일당인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향후 국정 운영에서 입법은 물론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혀내지 못하면 국정 공백 상태에서 소극적 행정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보사령관을 지낸 뒤 전역한 노상원 전 사령관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인 신분인 노 씨를 계엄 포고령 작성과 정보사의 병력 투입에 관여한 이번 내란 음모의 핵심 기획자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미 오래전 군을 떠난 민간인 노 전 사령관이 어떻게 이번 음모에 개입할 수 있었을까요?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미 오래전 군을 떠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민주당은 민간인인 그를 이번 내란을 기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육군사관학교 3년 후배로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 첩보부대인 777 사령관, 또 정보사령관을 지낸 정보통입니다. 노상원 씨는 계엄을 앞둔 지난 3일 새벽 김 전 장관을 직접 만났고 계엄령 해제 결의 직후인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합참 지하 벙커를 떠난 뒤 김 전 장관과 따로 통화할 정도로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였다고 민주당은 주장했습니다. 계엄 포고령 1호 작성부터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된 정보사 북파 공작원 HID 배후에도 예비역 장성인 노상원 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인맥 관리를 전혀 후회도 잘 한 것 같아요. 정보사에 있는 HID라든가 또 여러 세력들을 끌어들이는데 핵심적인 가구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상원 씨와 김용현 전 장관의 인연은 박근혜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근혜 청와대의 유일한 경호실장인 박흥렬이 연결고리였다는 겁니다. 당시 노상원 씨는 청와대에 파견된 군인들을 관리하는 경호처 군사관리관으로 박흥렬 실장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이때 수방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 그는 박흥렬 실장이 육군 참모총장일 때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노상원 씨와 함께 체포됐던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역시 당시 청와대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비역 소장 육사 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박흥렬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 문건 작성에 연루돼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한 세력이 이번 내란의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직후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 고위 간부 34명을 태운 버스가 서울 용산의 계엄사령부로 출발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이 버스에 탔던 군 간부들이 지난 2017년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 속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일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무시한 채 2차 계엄, 즉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새벽 3시 육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서울 용산. 버스에는 장성급 14명, 영관급 20명 등 육군본부 고위 간부 3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2시간 전인 새벽 1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상태였지만 계엄 사령관이 서울 상경을 지시했습니다. 새벽 3시에 버스로 부장들을, 육군본부에 있는 부장들을 올라오라고 지시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복귀했죠? 예. 당시 버스 탑승 간부 명단을 살펴보면 2017년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 있는 계엄사령부 편성표와 거의 일치합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은 계엄사령부를 비서실과 기획조정실, 정보, 작전, 치안, 법무 등 2실 8처로 편성했습니다. 각 부문을 맡을 간부 직위도 적시했는데 이들은 모두 서울 상경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탑승자 명단에 정보차장이 없지만 대신 대령인 정보과장이 탑승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점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에도 2차 계엄을 위한 군동원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직후인 새벽 1시 반쯤 계엄 상황실을 방문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밀실 회의를 가진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계엄 상황실로 직행해서 2차 계엄을 검토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육군 주요 간부들이 탑승한 버스는 새벽 3시 30분 귀환 지시를 받고 다시 계룡대로 돌아갔고 그로부터 1시간 뒤인 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불법 계엄이 해제되고 하루 뒤 계엄은 불가피한 결단이었을 뿐이고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었다는 주장이 정부 공식 입장인 것처럼 외신 기자들에게 배포됐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이런 입장을 외신에 전한 사람이 다름 아닌 외교부의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장관도 모르게 벌인 일인데 대체 우리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려 한 걸까요? 조희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 5일 오후 이번 사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외교부에 물어온 외신 기자들은 이런 답신을 받았습니다. 정부 당국자 명의의 보도 설명 자료 형식으로 배포된 자료는 비상계엄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불가피한 대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고 본회의장 진입도 막지 않았다며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고 명령을 받은 군인들의 잇따른 증언으로 드러난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대통령 담화로 나온 것과 똑같은 가짜 뉴스를 일주일 앞서 외신들에게 뿌린 셈입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뿐 아니라 민주당의 입법 폭주,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정부 수립 이래 70여 년 동안 이런 야당은 없었다는 등 정부 보도 자료라기보다 야당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 선동에 가까운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작성한 이 자료, 외신 기자들에게 보낸 사람은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요청을 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던 행위입니다. 그는 올 초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는데 이때 알게 된 인맥의 부탁으로 장관 승인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정부 공식 입장인 양 외신에 배포했다는 겁니다. 부대변인이 보낸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 외교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닙니다. 외교 파탄을 막기 위해 힘을 쏟겠다던 외교부. 하지만 국장급 인사의 돌발 행동 때문에 정부가 직접 해외 언론에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내란을 선동 옹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이명입니다. 민영화된 보도 전문 채널 YTN의 김백 사장이 이번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등장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보라고 지시해 논란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선 선관위가 이미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는데요. 별도의 특집 프로그램 제작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 YTN 내부 반발이 거셉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고위 간부회의를 주재한 YTN 김백 사장. 탄핵 국면 들어 시청률이 줄곧 경쟁 매체를 압도했다고 구성원들을 치하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라며 운을 뗀 뒤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 역시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다면서도 정치권에서 대형 이슈로 제기된 만큼 언론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사회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통령도 언급한 만큼 팩트체크를 해보면 진위가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정 부서명까지 언급해가며 별도의 특집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사장은 중앙선관위가 언론이 부정선거 논란을 불식시켜주기를 원할 것으로 믿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선거 결과 조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반박이 조목조목 나왔는데도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지시라며 누가 지구를 평평하다고 주장하면 언론이 팩트체크에 나서야 하냐고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비판하면 스토킹이라고 주장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우려하면 비과학적이라고 폄훼했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정권 비호하는 데 앞장섰다가 지금은 팩트체크를 빙자해서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는 결과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에도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이른바 부정선거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면 오늘 탄핵을 의결한 놈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회의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계엄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 검증 프로그램을 실제로 추진하냐는 MBC 질의에 YTN 측은 확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늘 구치소에 입감돼 징역 2년의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배웅을 나온 지지자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조국이라며 검찰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검은색 점퍼와 청바지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대법원의 징역 2년 확정 판결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된 조 전 대표는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대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영어 생활 동안 저의 흠결과 한계를 깊이 성찰할 것입니다.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시작된 검찰의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끝났다며 긴 고통과 시련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조국혁신당을 창당해 정치에 뛰어든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검찰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12석 원내 3당 돌풍을 일으키며 국회에 입성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발표했습니다. 결국 3년은 너무 길다는 당 구호를 현실로 만든 뒤 떠나게 된 조 전 대표는 끝까지 검찰개혁 완수를 당부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 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입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이 돌아올 곳은 조국혁신당이라며 더불어민주당 등과 합당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는 만해 한용운 시인의 식구로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징역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형 집행 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분간 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선 정권이 교체될 경우 사면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복귀돼 정계에 복귀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는 내란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으로 외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를 예고한 상태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후 열린 첫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국의 새 행정부 트럼프 2기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여야 의원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정부 차원 소통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민간 네트워크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그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의 어떤 기존 인맥과 동력을 좀 활용을 해서 그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닙니다. 8년 전 트럼프 1기 출범 때도 한국은 탄핵안 가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진영은 한국 정부의 면담 요청에 죽은 정부와 상대할 필요가 있나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보자며 냉담한 반응을 보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미국과 논의해야 할 사안들은 8년 전보다 더 많고 심각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관세를 올리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동맹국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미군 주둔 비용도 다시 협의하자고 할지 모릅니다. 게다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미중 갈등 심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풍경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에 대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도 정상적 외교가 어려워 한국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자신의 외교 책사인 리처드 그린엘 전 주 독일 대사를 대북 특사로 지명했습니다. 그린엘 특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린엘 특사가 북한 등 가장 뜨거운 장소에서 일할 것이라며 북미 직접 대화 가능성을 시사해 당사자인 한국이 대화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맞은 첫 월요일. 회복을 기대했던 주식과 환율 시장은 크게 반등하지 못한 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절반 가까이가 이번 12.3 내란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예약 손님을 기록하는 12월 장부가 지난주부터 텅 비어 있습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이후 예약이 하나둘 취소되더니
지난주 들어서는 손님들 발길이 뚝 끊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계엄 딱 터지고 나서 손님이 아예 없어요. 저희 이제 12월이 대목인데 예약도 들어온 거 다 취소되고. 그나마 연말 특수를 기대하며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에겐 충격이 컸습니다. 14일 날도 16명 있었는데 없다고 볼 수 없죠. 지금 밥 하루에 20-30개도 못 팔아. 계엄 선포 이후 일주일 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피해가 없다는 이들 중에서도 절반가량은 앞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연말 모임과 송년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호소한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가라앉은 소비 심리가 바로 회복되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과거 탄핵 시를 봐도 소비 지표가 한두 분기 정도는 떨어진 지표들이 보였었거든요. 내수의 한 축이 소비가 쉽게 살아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탄핵안 통과 이후 처음 열린 주식 환율 시장은 아직 불안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2% 내리면서 2,500선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5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워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난 거래일보다 2원 올라 1,430원대 중반대에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 관련 6개 단체장들을 함께 만나 대외 신인도를 우선 관리하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건 수출이었죠. 하지만 내년에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미국 통상 전문가 역시 새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석 규모의 설명회장이 가득 찼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수출 통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 질문이 쏟아집니다. 설명대로라면 중국의 업체가 과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은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대비할지 업체들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가 규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에 대한 설명회가 있다고 안내받아서. 문제는 트럼프의 통상 압박이 반도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 달 뒤면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모든 나라에 보편 관세를 최대 20%까지 물리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감세안을 지금 하겠다고 인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돈 걷어서 그걸 메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관세 같은 거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1기 때 통상 정책의 핵심 참모였던 스티븐 본은 미국 우선주의와 통상 규제가 더 강경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빠르게 협상팀을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I think you can expect legislative power and diplomatic power to try to change these trade balances. You should assume that he is going to be very aggressive. 하지만 사실상 리더십 공백인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지 우려가 큽니다. 외교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이쪽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전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굳건한 한미동맹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토트넘에 합류하는 양민혁 선수가 오늘 자신감을 안고 영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축구대표팀 선배 손흥민과 빨리 친해지고 싶다며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K리그 영플레이어상 수상 후 떨어진 체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는 양민혁. 꿈에 그리던 영국 무대 진출을 앞두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좀 실감 나는 것 같아요. 설렘 반, 기대 반인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자서 토트넘 경기를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토트넘 합류를 생각하며 자기소개도 영어로 준비했습니다. Hello, my name is 민혁. Yeah. It's an honor to be here. Nice to meet you. 자신감은 넘칩니다. 자신의 능력이 토트넘 선수들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브래넌 존슨이나 이런 선수들하고도 어쨌든 경쟁을 당당하게 해야 되잖아요. 좀 더 날렵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순간 스피드에 좀 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저의 기량을 보여주고 같이 경기를 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패기와는 달리 토트넘의 살아있는 레전드 손흥민은 여전히 어려운 대표팀의 대선배. 양민혁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소박한 목표도 드러냈습니다. 아직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가서도 얘기를 나눠서 친해진다는 형이라는 저도 형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바로 토트넘 훈련에 합류하는 양민혁. 이르면 내년 1월 5부 리그팀 테머스와 FA컵 64강전에서 데뷔전을 치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축구에는 양발잡이, 야구는 스위치 히터가 있는데 국내 핸드볼 리그의 양손잡이 신인 선수가 나타나 화제입니다. 공중에서 손을 바꿔 묘기슛을 선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주인공 차혜성 선수를 김수근 기자가 만났습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 하남시청 차혜성이 공중에서 손을 바꿔 득점을 올립니다. 지금 더블 크러치인가요? 이번엔 오른손으로 던지는 척하다가 왼손으로 던져 골망을 흔듭니다. 핸드볼 H리그 데뷔전부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은 새내기 차혜성은 좀처럼 보기 힘든 양손잡이입니다. 이거는 골키퍼를 속이기 위한 동작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골키퍼가 반대로 갔을 때 오른손으로 그냥 던져놓기만 양손잡이 선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내서 중학교 때 팀에 왼손잡이가 없어 체육교사의 권유로 시작한 왼손 훈련이 운명을 바꿨습니다. 수건 같은 걸로 이제 스윙하는 거를 한 막 하루에 500개씩 해라. 바꿈으로 인해서 좋은 이렇게 선수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 같아서 슈팅 속도도 오른손과 왼손 큰 차이가 없고 모두 시속 90km를 넘어 리그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위력적입니다. 골키퍼 입장으로서는 각 잡기도 힘들고 온 지 좀 됐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잘 못 맞고 있어요. 양손을 이용한 빠른 속임 동작과 타이밍을 뺏는 패스로 신인 선수 중 득점과 도움 모두 1위에 올라 있는 차혜성. 신인왕을 넘어 대체 불가한 선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신인왕 욕심은 당연히 있고요. 이 선수는 대체 불가다라는 선수가 되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골키퍼 생활을 마감했던 유현수 선수가 장애인 사격 선수로 변신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K리그 제주에서 골키퍼로 뛰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유현수. 사고 이후 다양한 장애인 스포츠를 접하고 파리 패럴림픽도 현장에서 지켜봤는데요. 결국 사격 선수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하고 오늘 새 소속팀에 입단했습니다. 저한테는 제1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4년 뒤에 LA 목표를 잡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퇴근길 서울에 눈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 서울 상암동의 모습입니다. 눈이 제법 붉게 휘날리고 있고요. 이동하던 시민들이 우산을 펴서 흩날리는 눈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서쪽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더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서울과 강원 남부 내륙에 1cm 안팎, 경기 남부와 충청도, 전북에 1에서 5cm가량입니다. 밤사이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이 파란색은 기온, 보라색은 체감 온도인데요. 오늘과 내일 아침 기온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내일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5도로 오늘보다 춥겠고요. 모레는 더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체감 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낮아지겠는데요. 특히 대관령의 경우 체감 온도가 영하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도로에는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또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영하 3도, 춘천 영하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5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모레는 전라도와 제주 산지 그리고 울릉도 독도를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어도 시민들의 눈과 귀와 연결된 마음은 여전히 내란 사태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회에 집중했던 시민들은 이제 수사기관 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1년 지난다고 잊힐 일이 아닙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